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 부르지 않을 것. 따지고 보면 문제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 규정한 이유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감정의 유토피아를 삶의 목적이라 믿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낭만적 존재는 아니다.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은 기쁨,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놀람 이렇게 6가지인데 인간이 행복하려고 지구에 왔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딸랑 한 가지만 세팅해 놓았을 리 없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큰 착각이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규정하고 완전 무결하게 행복한 삶이 존재하는 듯 떠들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자가 된 기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고 슬픔은 어떻게 해서든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의 우울함과 슬픔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베르사유 궁전을 아름답게만 두고 싶어서 화장실을 없앴다 해도 산다는 건 궁전 구석에서 몰래 똥도 누고 때론 남이 싼 똥도 밟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가끔은 슬퍼도 우울해도 된다. 그 시간이 없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는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나 역시 당신의 행복을 빈다. 하지만 몇 번을 묻는다 해도 삶의 목적은 언제나 삶 그 자체일 뿐이다. 10번 중에 6번에서 7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 10번 중에 10번 행복하려 한다면 그건 강박증이다. 가볍게 살아간다는 것. 내 첫 여행은 한 달 일정의 배낭여행이었는데 혼자 하는 여행에 불안했던 나는 짐들을 잔뜩 챙겼다. 책만 3권에 고데기도 2종류를 챙겼으니 짐을 쌀 때 미쳤던 게 틀림없다. 2개의 가방을 낑낑 쥐고 다녔던 나는 여행이 일주일 남았을 때 완전히 지쳐버렸다.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나 자신에게 신물이 났다. 다음 여행지로 가기 위해 공항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가방을 풀고 필요한 물건만 남긴 뒤 짐 절반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렇게 절반의 짐을 버리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여행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여행 중에 만났던 지인은 1년 반 넘게 여행 중이었는데 그가 가진 짐이라고는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입했다. 예를 들면 입고 있는 옷이 낡으면 현지 시장에서 구입하는 시기였는데 그 자체로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삶이 불안하다며 너무 많은 짐을 챙기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하진 않다. 필요할 때 충당할 수도 있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이득일 수도 있다. 삶이란 오랜 여정이다. 최대한 가볍게 살아가야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 삶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싶다면 불안한 마음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그것들을 덜어내는 용기를 갖자. 여행 내내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짐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과 삶을 무겁게 만드는 불필요한 욕구와
잘못한 것 없는 부끄러움과 지치게만 하는 과잉된 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한 최후 통첩. 그 포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멀리하라. 톨스토이. 삶의 경우의 수를 늘릴 것.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대수는 15년 동안 독방에 갇혀 군만두만 먹는다. 우진은 왜 그랬을까? 대수에게 인형 누나를 붙이게 했을 수도 있고 가끔은 물만두를 줬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예전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햄스터가 쳇바퀴 속에서 긴 시간을 살아간다 해도 매일 같은 패턴과 같은 풍경 속에 살아왔다면 그 시간을 느낄 수 있겠느냐고. 한 가지의 패턴과 한 가지의 풍경으로 압축된 과거는 그저 한순간으로 지나갈 테다. 그러니까 우진이 오대수를 같은 풍경, 같은 패턴 속에 가둔 건 그에게서 15년이라는 시간까지 빼앗고 싶어서가 아닐까? 피천득은 장수라는 글에서 기계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은 팔순을 살았다 하더라도 단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매일 비슷한 패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무수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압축해버리는 일이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그러니 주말에는 바다를 보러 가고 퇴근길에는 다른 길도 걸어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까지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감행해보자.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예측할 수 없는 내가 되어보는 것.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손에 있는 생명선을 팔목까지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일이다. 메마르지 않으려 노력할 것. 친구를 만나러 호주에 갔을 때 동물원에 간 적이 있다. 엄청난 규모와 인공적인 시설이 최소화된 동물원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내 옆으로 아베크롬비 화보에서 나온 듯한 젊은 남자 무리가 지나갔다. 우리에게 동물원이란 대부분 아이를 동반한 가족의 공간인데 자연 속 동물을 구경하는 일이 젊은이들에게도 놀이인 것이 흥미로웠다. 그곳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눈 호주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가 벌드 와칭, 그러니까 새를 보는 거라 말하기도 했다. 친구가 만난 10대 후반의 또 다른 호주인은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지낼 기대감을 늘어놓았는데 할머니 댁의 저녁 식사 자리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차려지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를 자랑했다고 한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호주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즐거움은 자연과 가족에 있는 듯 보였다. 가족으로 끈끈하게 결속한 우리에게 명절은 의무감이고 크리스마스는 집에 있으면 촬영한 날인데 말이다. 다니엘 튜더가 한국의 모습을 담아낸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는 기적을 이룬 대신 사소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감각을 잃은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원에 가고 나무에 앉은 새를 보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것을 즐거움이라 여기지 않는다. 감정을 견뎌야 하는 노동과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경쟁 속에 감정은 메말라갔고 즐거움은 지루한 일상을 견뎌낸 보상이자 강렬한 자극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감정이 메마른 사이코패스들이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감정이 메마른 이들은 사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없기에 점점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다. 하지만 자극적인 즐거움이 끝난 일상은 더 무료해지고
생은 활기를 잃는다. 만약 당신이 삶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삶의 앞마당에 있는 사소한 행복에 예민해지고 살아있는 삶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즐거움에 대한 제 정의가 필요하며 가능한 어릴 때부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와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그건 구질구질하거나 초라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쉽게 행복해지는 일이다.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모전에서 수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 창조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순간이다. 다들 알아서 행복할 것. 내 동생은 늦둥이다. 막내 동생은 부모님의 남은 숙제랄까. 엄마는 동생이 자리 잡고 잘 사는 걸 봐야 자신도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엄마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동생이 행복해야 한다. 그 말은 엄마의 행복이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뜻이다. 그건 자기 행복의 결정권을 문 밖에 두고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주기를 기다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근심을 느끼고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지 않는 것에 채무감을 느낀다. 결국 서로의 행복을 염려하며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이야기하지만 감정의 간병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누구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타인의 행복은 사실 우리의 영향권 밖의 일이며 행복이란 각자 책임져야 하는 거다. 그러니 자신의 행복을 방치하지 말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애정과 사랑은 나누되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니 부디 다들 알아서 행복하자. 나는 열심히 살았고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힘든 일도 잘 견뎠고 떳떳하게 살았잖아.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것. 내가 아는 어떤 이는 대학 시절 금융권에 취업하려고 온갖 금융 자격증을 섭렵하며 많은 준비를 했다. 그 결과 높은 연봉을 받으며 증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런데 1년 후 그는 돌연 회사를 그만뒀다. 이유는 일이 재미가 없단다. 그렇다면 그는 재미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던 걸까? 예전엔 금융권에서 하는 일이 재미있어 보였을까? 그에게 재미란 과연 무엇일까? 애초에 문제는 그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것에 있다. 세상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데 재미도 있고 합리적인 상사가 있으며 월급과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춘 완벽한 직장은 없다. 대부분의 선택에는 한정된 예산과 제한적 선택지가 주어진다. 인생을 만수르가 이마트에서 쇼핑하듯이 살 수는 없는 거다. 그렇기에 선택에서 무엇을 얻느냐 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줄어드는 연봉과 또라이 상사를 견디는 일 사이에서, 커리어의 단절과 아이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해보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것과 고정적인 월급이 없는 생활 사이에서
어떤 것을 더 견딜 수 없는지,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 늘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면 언제나 후회 속에 살 뿐이다.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없다고 말하는 어리광을 들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지나간 과거와 작별할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 중 몇 명을 유독 예뻐했다. 수업 시간엔 항상 그 아이들에게만 질문했고 늘 그 아이들을 칭찬했다. 나는 나를 주인공 옆에 앉아있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내가 그렇게 느낄 정도니 어지간히 편애를 하셨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은 촌지로 유명했다고 한다. 한 번은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빈손으로 찾아가자 면박을 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몇몇 아이들을 예뻐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어른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꽤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세상엔 참 미친 인간도 한심한 인간도 많다.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 우리 내면에 상처를 주기도 했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우리를 잡아 끌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서 진단한다. 내가 자신감이 없던 것은 그 선생님의 차별 때문이었고 내가 자존감이 무른 것은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이었고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는 건 아이들의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거기까지는 옳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그 과거에 머물러 뒤늦게 보상받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져 비운의 공주님 취급을 받기 위함도 아니라 그 고리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세상에는 한심하고 서툴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있고 우리는 운이 나쁘게도 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를 보며 되짚어 볼 진실은 그 선생님은 그저 한심한 인간이었을 뿐이고 나의 부모도 처음부터 부모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 서툰 어른이었을 뿐이고 그 아이들은 철이 없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만큼 너무 어렸다는 거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니며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연약했던 나에게 위로를, 미성숙했던 그 모든 존재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한다. 인생의 여백과 바보 비용을 둘 것. 디자인 작업물을 인쇄할 때는 바탕을 실제 사이즈보다 살짝 크게 작업한다. 재단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여백을 주는 거다. 그건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자 안전한 결과를 위한 사람들의 노하우다. 삶도 이와 유사하다. 계획대로 딱 들어맞게 재단되는 삶은 없다. 불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기도 하고 한순간의 실수를 돌리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기도 하며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 때가 있다. 인생이 언제나 딱 들어맞을 수도 효율적일 수도 없다. 그러니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실수와 오차를 위한 여백과 바보스러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편이 낫다. 이 정도 바보짓은 인생에 있을 수 있다고. 이 정도의 삽질은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인생이 언제나 효율적일 수는 없다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그게 나도 좀 어려웠다고 말이다. 그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 우리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